네, 확진자가 늘고 오미크론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 일상 회복은 잠시 중단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강화되고 방역 패스도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서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되죠. 그런데 청소년들의 필수 시설인 학원, 독서실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다 보니 사실상 청소년 접종 의무 아니냐, 지금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잠시 뒤 코로나19 궁금한 점들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도 많습니다. 전국 일정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보듬기에 들어갔고요. 초유의 대표와 후보 사이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국민의힘은 잠시 뒤에 선대위가 공식 출범합니다. 제3지대 공조를 위한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데요. 정치권의 이슈가 있는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쥐꼬리에 빗대며 이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이 후보는 정부 조치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가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잠시 뒤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연설을 통해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과 단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핵심 가치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37.5%, 윤석열 후보는 44%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9.4%포인트에서 6.5%포인트로 약 3%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새 12명 추가돼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인천의 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종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쯤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 로비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핵심 혐의인 배임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대규모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대선 전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과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정부가 전폭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후에 만나서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쥐꼬리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청년들과 한 차례 그리고 대선을 100일 앞두고 광주에서 온오프라인 참가자 198명과 함께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일반 국민에게 문을 연 간담회 형식의 회의였는데요.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 갑질과 배달앱 업체의 동조에 시달리다가 숨진 분식집 주인의 자녀를 포함해서 미용, 귀금속 제조, 의료도매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7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겨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과 대책을 함께 얘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추가 재정 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고 쥐꼬리에 빗대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을 시키느냐. 방역 지침이 강화돼서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낫다, 평소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고 있는 인천 지역 병원 음압병동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표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정책의총을 열고 지난달 24일 개혁 입법 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강조한 법안들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과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 방지법,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등이 대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잠시 뒤에 만나는데요. 오전에 원내대표들이 먼저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만남을 앞두고 오전에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만나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만나 거대 양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동시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하는 방안, 그리고 결선투표제 등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개혁과제, 연금개혁 등 청년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의제에 대한 권은희 원내대표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의 교집합이 기득권 양당이 하지 않는 이야기들, 외면한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모아서 이 밖에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걸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배진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번 회동과 관련된 주제가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는 일단 첫 만남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진흥을 갖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조금 뒤 출범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설을 통해서 국민 통합과 정권 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K스포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출범시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제가 있는 이곳 K스포돔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 진행됩니다. 최종 리허설을 마쳤고요. 참석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5일 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출범식에 윤 후보는 물론이고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20분간 연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향후 국민의힘 선대위가 추구할 핵심 가치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어떤 것을 핵심 가치로 삼을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SNS에 정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남녀와 세대, 지역과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정권 교체라는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면서 김종인, 이준석, 김병준 위원장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의 확장 그리고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내부 단합을 통한 정권 교체와 정권 심판 등을 핵심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이 구상도 함께 설명할 전망입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많은 대학생들도 함께 참석하고요.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시민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대위 출범에 맞춰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전체적인 구성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가 인선이 단행이 됐습니다.
어제 내정 사실이 발표가 됐던 이른바 비니좌 노재승 씨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선대위 안에 있는 조직들을 조율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총괄 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선대위 안에 있는 각 본부가 진행한 구체적인 인선도 확정되면서 대규모 선대위의 진용도 완성이 됐습니다.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 영입도 추진 중인데 중도 실용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피부과 의사로 잘 알려진 이 함익병 원장도 공동 선대위원장에 함께 내정됐었는데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등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고 결국 영입 계획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해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에 이어서 선대위 인선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윤석열 선대위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더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와 경제 황폐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향후 진행될 비전 발표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소폭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3,054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37.5%, 윤석열 후보는 44%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지난달 이루어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는 2.3%포인트 낮아졌고 이 후보는 0.6%포인트 올라서 두 사람 격차는 9.4%포인트에서 6.5%포인트로 조금 줄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8%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에선 이재명 후보가 37.9%, 윤석열 후보 41.2%로 두 사람 사이 격차는 오차범위 아닌 3.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잠시 뒤에 법원에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들이 선임한 변호인만 40명이 넘는데요. 핵심 혐의인 배임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자, 이 대장동 4인방 첫 재판 몇 시에 시작됩니까?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윗선 로비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공공영역에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미 지난 10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에 먼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미뤄졌고 그 사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 말고는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하는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꼭 나와야 하는 건 아니라서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인방이 지금까지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합쳐 43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김만배 씨 변호인단만 23명입니다.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대형 법무법인을 함께 선임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아직 증거 기록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오늘 재판에서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씨 일당은 우선 법정에서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관해 책임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당시 오로지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은 미리 정해진 성남시 지침에 따라 설계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거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예상됩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지목됐지만 신빙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정영학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녹취록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사이 700억 원 뇌물 약속 혐의나 현재 수사 중인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줄곧 허위 혹은 과장된 내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진된 사람이 12명 더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예. 자, 오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2명이 더 늘었는데 지금까지 누적 총 몇 명이 확인된 겁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모두 24명입니다. 특히 외대와 경희대, 서울대 재학생 각각 1명이 오미크론 확진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서울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25명으로 어제보다 800여 명 줄긴 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요, 국내 발생이 4,296명,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3,010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줄어 727명, 사망자는 41명 늘어 누적 3,893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6.6%로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1, 경기 82.8, 인천 93.7%로 집계됐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은 서울 38개, 경기 63개, 인천 5개로 수도권 전체 106개뿐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제보다 28명 늘어난 982명,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5,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처럼 거세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히 검역을 실시하고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확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기말고사를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들의 변이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쯤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엄윤주 기자. 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국외대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나왔는데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확진자가 수업을 들었던 사회과학대학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나온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학교 관계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은 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하는 일종의 계도 기간으로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외국인 학생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이 지난 주말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 목사 부부가 있는 인천의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건데요. 아직 해당 학생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추가 감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우선 이 학생은 지난달 29일 학생 30명과 함께 대면 수업을 들었고 다음 날인 30일 도서관을 2차례 방문한 데 이어 1일에도 같은 도서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대면 수업을 함께 듣거나 동선이 겹치는 학생 169명이 검사를 받은 상태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오는 11일까지 도서관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하고 세미나실 등은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희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들 역시 지난 주말 같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이 추가됐지만 해당 대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오전 해당 대학생들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교회발 오미크론 감염이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YTN 엄은주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인천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중학생도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목사 부부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지역 곳곳으로 퍼지는 모양새인데요. 교회 앞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진료소가 보이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국내 첫 오미크론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교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 주차장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고 교회 교인들이 잇따라 찾아와서 검사받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는 조금 전이 낮 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8일 이 교회 교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와 함께 같이 예배를 본 사람들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접촉자만 4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00명 정도가 오늘 이곳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목사 부부를 데리러 갔고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A씨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면서 확진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이곳 교회에서 열린 집단 예배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같은 예배에 참석했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해도 모두 합쳐 800명에 육박하는데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중학생도 이날 예배에 참석한 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만큼 오늘 검사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추가로 오미크론에 확진된 3명도 A씨의 지인이거나 지역 사회에서 접촉한 사람이었는데요. 50대 여성 1명은 지난 1일 A씨와 같은 식당을 이용했고 다른 2명은 A씨의 지인과 또 이 지인의 동거인입니다. 목사 부부에서 시작한 감염이 A씨와 가족, 교회 교인으로 번졌고 또 교인들의 가족도 감염되는 등 연쇄 감염이 5차, 6차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 이후 개선되던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12월 소상공인 전망 경기지수는 85.4로 지난달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혀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던 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일에서 22일 전국의 소상공인 2,4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와 방역수칙 강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런 영향까지 고려하면 12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대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지난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이 일주일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지난 금요일인 3일부터 사흘 동안 극장 관객 수는 56만 9천여 명으로 한 주 전 80만 9천여 명보다 24만여 명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영화관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도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해킹된 네트워크 장비가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포착해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탁자 위 옷가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집안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정용 CCTV 같은 네트워크 장비 해킹을 통해 유출된 불법 촬영물입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다크웹 등에 올리고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IP 카메라뿐 아니라 공유기 등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전체가 해커들의 표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피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조사 이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실제 다른 전산망을 공개해서 해킹 경위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 절체해 가는 이런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정원도 일반인들의 네트워크 장비 해킹 피해를 다수 파악한 상황. 지난 10월에는 국내외 유무선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800여 대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의 해킹 공격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문제 해커 조직을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 또는 해외 기관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수법이 이루어지고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공격당한 장비 대부분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 보안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네트워크 장비가 해킹 피해에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어떻게 해킹되는 건지 또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국정원도 지금 본격 대응에 나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해킹이 됐다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장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상 속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전체가 해킹 피해에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네트워크 기기들이 해킹에 쉽게 뚫리고 또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피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 보시면 부엌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옷가지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집안에서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여기저기를 누비는 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찍혔는데요. 역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은 모두 IP 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해킹을 통해 유출된 뒤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국정원도 지난 10월 네트워크 장비 800여 대가 해킹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을 봤는데 이런 장비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 장비가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장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것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장비 전체가 네트워크 장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해 주거나 공유기나 집안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IP 카메라 등이 주요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네. 자, 이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방법도 궁금한데 해커들이 누리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장비 해킹이 보통 3가지 경우에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비밀번호를 전혀 바꾸지 않은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처음 장치를 샀을 때 설정돼 있는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해커가 보안을 뚫기가 쉽습니다. 비밀번호만 알면 장치에 접속한 뒤 바로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 백도어를 통해 기기에 침투하는 경우인데요. 관리 백도어란 말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트워크 장비를 원격에서 수리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비상 통로입니다. 이런 뒷문이 있으면 집집이 찾아가지 않고도 장비를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해커들 역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약점을 공략한 해킹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잦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실제 이런 공유기라든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이 해킹되는 사고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얼마나 쉽게 뚫리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직접 보고 왔다고요, 해킹 시연하는 장면을. 네, 맞습니다. 제가 보안업체 도움을 받아서 실제 장비 해킹 시연을 보고 왔는데요. 미리 파악해둔 062 취약점을 통해서 기기 보안을 뚫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기 접속 비밀번호를 확인하는데 채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는 062 해킹부터 악성 코드 감염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드린 것처럼 062의 취약점 등을 공략해 보안을 뚫고요. 이후 이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바꿔놓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바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데요. 사용자들은 감염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렇다면 쉽게 뚫리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근데 이 062나 IP 카메라 등이 해킹이 되면 앞에서 이제 사생활 노출 등의 피해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만은 또 어떤 피해들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해커가 장치 보안을 뚫었다면 원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또 원하는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넘겨받는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기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간 정보 등을 다크웹 등에서 팔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지난 10월에 파악한 것처럼 기기를 아예 다른 해킹 공격에 악용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디도스 공격이랄지 랜섬웨어 공격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비 내지는 지령을 할 수 있는 본넷이라고 그러는데 본넷 서버를 구축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정보가 지금 빠져나가서 이게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요거 대비를 좀 해야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기기를 샀을 때 설정돼 있는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바꿔야 하는데요. 해커들은 흔히 쓰는 네트워크 기기의 초기 비밀번호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가 적용된 펌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소해 보이는 이런 조치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자, 뭐 초기 비번을 바꾸는 것 같은 개인적인 노력도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기본 보안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장비의 보안 패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장비 펌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라는 건지 또 펌웨어가 대체 뭔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제화 등을 통해 장비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업체 등이 직접 나서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제조사들이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또 가이드를 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개인 장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는데 그런데요, 이게 또 주요 기관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집안에서 쓰는 장비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들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도 해킹 공격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와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공격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해킹되면 그 속에 담긴 예민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 우려가 더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저희 시간에 나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내수 경기는 침체했는데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긴 통계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2% 올라 월간 6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종합되는 올해 누적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12월 중순에는 2018년 수출액
6,049억 불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수요 증가로 우리 수출이 순항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 역대 최고라는 숫자 이면에 통계의 착시를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수출 단가가 높아진 만큼 수출 금액도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1kg당 수출 단가는 3.7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원자재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와 철강 제품 실적이 크게 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수출 물량은 어떨까? 1,607만 톤으로 작년 대비 8.2% 상승에 그쳤습니다. 19개월 연속 무역 흑자라곤 하지만 비싸진 원자재값만큼 수입액도 올라서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수입이 오히려 수출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가 수입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소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판매하는 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낳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유럽이 코로나19 방역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벨기에에선 시위대 해산을 위해서 최루가스와 물대포까지 동원됐습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 경찰과 수천 명의 시위대 사이에서 폭죽과 조명탄, 최루탄이 날아다닙니다. 시위대 일부는 아예 경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코비드 안전 티켓 CST와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성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CST는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 증명서입니다. I think every person has the choice to take a vaccine. That's his own choice, and that's freedom in my opinion. 하루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백신 패스는 독재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Claro, y que no queremos el pasaporte, tenemos libertad y tenemos derechos humanos, no queremos que nos vacunen a nadie, ni a los niños, ni a nadie. Es un genocidio. 이처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방역 강화 반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럽의 방역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벨기에의 경우 1일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15,000명에서 23,000명을 오갔습니다. 벨기에 인구는 1,150만 명 정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심각합니다. 유럽연합 27개국과 유럽경제지역 3개국을 합한 30개국 중 포르투갈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벌써 17개국에서 200건 가까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소아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내년 2월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출입하려면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소아 청소년에서 감염 위험이 크게 늘고 있어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는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대본은 소아 청소년 집단에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낮추고 미접종자를 보호해야 할 근거는 강해졌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2에서 15세의 백신 접종률이 13%, 16에서 17세의 접종 완료율이 64%인데 지난달 넷째 주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2에서 15세는 10.2명, 16에서 17세는 4.9명으로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앞으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출입 제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방역 패스 확대 대상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입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역 패스 대상은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있어서 시설 출입 여부 관리가 가능한지 실행력이 관건인데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한 입출입이 빈번해 백화점과 시장처럼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교시설 감염이 계속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지금 시작됐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단장입니다. 12월 6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모두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전전주의 83.4%에서 87.8%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50.3%에서 62.8%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수도권이 111.2%, 비수도권은 49.8%이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는 12월 4일 1일 확진자가 5,327명, 1일 사망자 70명으로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표를 볼 때 60세 이상 연령의 3차 접종률이 전전주의 12.2%에서 전주 18.1%로 증가하였지만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12월 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델타 변이가 발생의 핵심으로 수도권은 대응 한계 상황, 그리고 비수도권은 악화 상황으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에서 3차 접종의 가속화가 필요하고 중고등학생의 접종 완료가 시급하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조기 차단, 그리고 방역 패스, 백신 접종, 재택 치료에 대한 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주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은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1월 4주와 평가 결과는 동일하지만 전반적인 지표를 볼 때는 좀 더 악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주간 발생 동향입니다. 12월 1주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0대 이상이 584명, 40대에서 50대가 91명, 30대 이하가 22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에서 50대가 11명, 30대 이하가 2명이었습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979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불완전 접종자는 52.9%인 518명, 완전 접종자는 47.1%인 461명이었습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일평균 4,392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25.4%가 증가하여 역대 최다 일평균 확진자 수입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16으로 6주 연속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은 1.16, 비수도권은 1.18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60대 이상 연령군과 19세 이하의 연령군에서 높은 발생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연령군은 일평균 발생률이 11월 1주 대비해서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100%이고 99.8%가 델타형 변이, 0.2%는 오미크론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의 증가, 18세 이하 항령층 확진자의 증가가 계속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7.8%로 수도권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 방역 패스의 청소년 적용 등 특별 방역 대책을 4주간 실시하고 동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여 정부 합동 점검, 부처별 소관시설 점검, 지자체의 자체 점검 등 범정부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6주 연속 증가하였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발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28일 1주간 전 세계 신규 발생은 379만 명으로 그 이전 주와 유사한 발생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이 2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발생의 70%를 차지하였고 유럽 지역의 61개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에서 전주 대비 10% 이상 발생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그 9주 연속 발생이 증가하여 1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 그 이전 주 대비 발생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주간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외에 다른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말 이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주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주로 어린이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이고 심하면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에서 그 발생률이 높고 비말 전파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들의 접촉 등을 통해서 간접 전파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시행하는 호흡기 병원체 감시 결과 바이러스 검출률이 10월 말에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검출률이 증가했고 입원 환자의 신고 건수도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신생아실이나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해 주시고 정해진 시간마다 환기를 하는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들이 컵, 식기, 장난감 등 이런 개인 물품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격리 및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일일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증가세를 낮추고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입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여전히 델타 변이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방역 조치로 인해 불편을 인내해 주신 많은 분들께 송구하고 또 송구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만남을 줄여주시고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약속이 많고 보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3차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보면 또 역대 최다입니다. 교수님, 수요일 이후의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규모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4,325명, 어제보다 803명이 줄었지만 이게 어제 발표도 일요일로는 최고치였거든요. 그렇죠. 5,000명 넘어갔고요. 이 4,000명 넘어간 것도 이게 최고치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이번 주, 이 전주는 3,309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주간에 1,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보통 주말 효과는 화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즉 4,000명대일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일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늘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뭐 꺾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즉 우리 국민들이 이 3,000명, 4,000명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좀 긴장감이 생긴 건 분명하거든요. 방역 수칙 강화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은 아마 좀 굉장히 뭐 5,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자인데요. 어제 사망이 41명이 되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래서 11월 1일 이후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간 이후에 1,020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후에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3,894명이 돌아가셨거든요. 26.2%가 이 한 달여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10월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또 위중증 환자도 뭐 17명 줄어들어서 727명이 한데, 이게 통계에서 17명 줄어든 것이지 사실은 4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모두 중환자 중에서 사망하셨다고 그러면은 17명이라는 것은 24명의 이 중환자는 늘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이 다 나쁜 상황으로만 가고 있고요. 수요일 날 좀 많이 늘지 않게만, 좀 수요일 날 뭐 6,000명이 되든지 이렇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면서 이거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파력은 굉장히 빠르고 또 면역 회피할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까지 그런 증거들이 다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에 관해서는 남아공에서 지금 하루에 16,000명씩 이렇게 수십 배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 특히 면역 회피 기전도 여기 남아공 같은 경우가 약 36% 정도 접종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접종한 사람들도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봐서는 면역 회피 기능도 굉장히 많이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부분이 많고, 오히려 좀 더 증상이 가볍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남아공의 데이터를 보면은 60대 이상들이 걸리고 또 10대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그 두 번째로 걸리는데 젊은 층의 확산이 눈에 띈다. 하지만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증 환자들이 많고 입원 환자들에서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습니다만, 즉 이것이 위중증이라는 것도 사망이라는 것도 확진된 다음에 상당히 시간 지나야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입원 기간도 상당히 짧다고 그래요. 보통 8일 이상 입원하는데, 입원했을 경우 지금 남아공의 결과를 보면 한 이틀 반 정도의 퇴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증상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지금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의 데이터만을 본 것이고요. 앞으로 과연 60대 이상의 고령층들, 또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들처럼 이렇게 70%, 80% 이상 예방접종이 완료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돌파하면서 위중증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세포 배양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면역 회피 기전이라든지 증식력이라든지, 즉 감염이 되더라도 우리 몸에서 얼마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얼마나 증식을 잘하느냐 하는 것들을 다 연구를 해보면은 추후 연구에 의해서 1, 2주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만으로 보면 상당히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아공 사례를 더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감기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를 가져온 혼종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이제 주말새 나와서 이 의미를 좀 여쭤볼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력도 높은데 치명률이 낮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남아공의 역학적인 데이터하고 지금 나오는 저 감기 바이러스 229.2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것도 일반적인 감기, 가벼운 감기를 나타내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일부분 이 오미크론 안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변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도 변이지만 없던 부분에 214번의 위치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 세포의 ACE2라는 데랑 이렇게 바인딩하는 결합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에 한 3개의 아미노산이 더 들어가 있다. 이것이 결합력을 더 높여질 것이라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시험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정보에 의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변이주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유래가 감기 바이러스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동시에 감염되었을 때 동시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랑 감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 오미크론이 같이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오미크론이 그 안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실험실적 연구 결과를 좀 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일부 섞여 있는 혼종이어서 잘 퍼지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확답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또 한편에서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감염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60세 이상에 또 면역이 되어 있는 즉 감염이 된 적이 있었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해서 면역을 얻었든가 이 사람들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실제 역학조사를 보면은 재감염 사례, 그 전에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완치된 후 3개월 이후에 재감염되는 사례를 보면 훨씬 더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 회피 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병독성, 즉 치명률이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험이 필요하고 대규모의 이게 임상 역학 조사에 의한 그 데이터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보면은 일단 이 예방 접종이라는 것이 위중증으로 하는 것을 막아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과 특히 사망이라든지 또 접종 후에 3차 접종까지 받았을 때에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긴 했지만 증상은 거의 없었다. 이게 미국의 미네소타 환자의 경우거든요. 뉴욕에 방문했다가 돌아갔는데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방접종, 특히 추가 접종까지 한다면, 3차 접종까지 한다면은 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막아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 오늘 보니까 12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24명이 오미크론 변이 이제 확진으로 판정이 났고요. 지금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현실화될까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에서도 지금 의심 사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20대들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활동량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점은 일단은 처음에 입국할 때 검역에서 걸러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루 지났을 때 진단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역사회에 나가는 것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목사님 부부들이 40대 목사님 부부들이 뭐 방역 택시를 타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돼갖고서 이 30대 우즈베키스탄 이분도 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분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넓게 퍼지는데 문제는 확진이 되는 시간하고 이 사람들이 감염된 시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확진이 된 시간에 격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감염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그렇죠. 감염된 상태로 일상을 돌아다니는 상태. 그 우즈베키스탄인 경우는 29일 날 확진이 됐기 때문에 6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그 전날 28일 날 교회에 갔던 게 큰 문제고요. 그 미추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감염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충북의 70대 여성분도 있고 또 대학인 경우에 있어서는 확진되기 이전에 이미 도서관이라든지 뭐 대면 수업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전부 접촉자를 다시 분류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분들도 이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보다 역학조사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은 역학조사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 며칠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미크론만을 찾아내기는 더 어려워지죠. 지금은 확진자, 접촉자들의 확진자를 찾아내서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확진자 중에 그 많은 확진자, 지금 5천 명씩 나오는 중에서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미궁에 빠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밀하게 광범위하게 진단 검사를 해서 이 접촉자들을 좀 더 빨리 찾아내는 시간적인 시급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나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 오미크론용 백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새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까지만의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 위중증화율, 사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제 추가 접종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이 백신을 갖고 추가 접종을 함으로 해서 항체가를 굉장히 높여준다면은 예방 효과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 결과 자체가 상당히 돌파 감염이 많다면은 추가 접종으로서는 개량된 백신을 만드는 것이 맞겠고 미국에서도 이 승인은 빨리 해준다고 하니까요. 예. 실제 임상 시험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새로운 개량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와 뭐 안전성에 상관없이 이미 개발되었던 백신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부분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유아가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국내의 경우 영유아는 백신 접종 대상도 아니라서 지금 요 또래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11세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없죠. 예. 일단 12세 이상은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5세까지는 할 수 있지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감염되었을 때는 사실 예방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그 여러 가지 역학 데이터를 보면은 이 영유아들에서 상당히 이 감염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위중증으로 갔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기는 한데 숫자 자체가 60대 다음으로는 이 영유아층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젊은 층에 더 적합화된 바이러스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사실 고령층이 더 위험하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0세에서부터 1세 사이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경우 아무리 약한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이 연령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 맞춰서 미국에서는 일라이 릴리의 그 항체 치료제 칵테일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0세에서 1세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긴 했는데 치료제. 예.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칵테일입니다.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아니고 뭐 효과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이 오미크론 경우에는 좀 변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치료제 무기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뭐 긴급 사용 이전에도 렘데시비르처럼 승인 이전에 임상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서 만약을 위해서 0세에서 1세 사이에 감염되는 아이가 생긴다면은 치료제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치료제 있습니다. 확보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예. 네. 자,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오미크론 그 특징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면 명쾌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명쾌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델타 바이러스도 명쾌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전파력이 강했고 독성도 더 강해진 것이 델타 바이러스였는데 델타 바이러스보다 분명히 더 전파력은 강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가 뭐 7, 80%가 남아공에서 이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다는 걸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를 밀어낼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두세 달 만에 될 것이냐는 것도 아직은 예상이 어렵고요. 이건 실험실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을 위해서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고령층,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70대 환자가 충북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고령층이 감염되었을 때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이 바이러스의 증식이 그런 것들은 한 2, 3주 더 지나면은 그 경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보면은 그런 것들도 차츰차츰 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6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 증상은 상당히 약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너무나 많아지면은 그 안에서의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방 접종으로 더 막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이것이 접종을 안 해도 자연 면역이 되는 것은 이 저개발 국가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국가들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넓게 퍼지면서 자연 면역이 생긴다면은 우리 인류의 집단 면역의 개념에 가까워질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종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종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감기처럼 계절성으로만 간다고 해도 우리가 치명률이 낮다면은 지금 먹는 치료제가 있고 예방 접종이 있고 바이러스가 약하다면은 우리 인류의 축복일 수 있는 바이러스일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오미크론 변수까지 더해져서 오늘부터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축소가 되고요. 또 방역 패스도 범위 연령이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내놓은 이 강화책 정도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난번에 비상계획을 일단 발동을 하면서 이 정도를 얘기했으면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예. 같은데 비상계획은 사실은 발동하지는 않고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영업 제한도 하지 않고 오직 모임 제한만 했죠. 수도권에 10명을 6명으로 줄이고 또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인 정도인데 미접종자는 1명 포함해서입니다. 이 정도 수준 갖고서 과연 이 감염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도 방역 패스를 적용함으로 해서 유행의 감소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미접종자들의 보호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60대 이상의 97만 명이나 되는 미접종자들한테 접종 동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방역 패스만 해도 18세 이하는 지금은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월부터는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 2월부터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안 맞았을 때 학원을 못 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2월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이 방역 패스라는 개념은 좀 더 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이라서요. 일단 12세에서부터 15세까지가 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방 접종률이. 이걸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해서 50%까지 된다고 할지라도 반 정도의 학생들이 학원을 못 간다면은 대면 수업은 하고 학원은 못 가는 이런 상황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학교 가면 점심 때 밥도 먹고 하는데 학원에서 밥 먹는 사람 잘 없고요. 네. 마스크 그렇죠. 계속 쓰고서 학원에 있을 수는 있지만 밀집된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머문다는 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모든 학생들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2세에서 18세 같은 경우에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신 접종을 고려할 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부작용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2세부터 15세까지는 아이들이 체구도 작을 수가 있고 특히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렇죠. 더구나 13세부터 15세는 중학생들인데 이건 접촉도 많고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지금 감염률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전부 지금 접종을 받을 수 있냐 하면은 그거는 좀 학부모님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 갖고서 12세부터 18세까지는 사실은 파이자의 전용량을 접종하는 데 비해서 이 11세 이하 5세부터 11세까지는 사실 3분의 1 용량만 접종을 하거든요. 네. 이 용량 면에서만 봐도 부작용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반용량이라도 맞출 수 있는 선택지를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 접종의 이득이라는 것은 사실 유행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경증으로 간다 할지라도 걸렸을 때 부작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성장기의 어린 아이들이 감염되었을 때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즉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또는 어떤 세포들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지의 이런 위험도에 따라서도 접종을 해야 될 것은 더 이득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예.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겨울이 되면서 대면 수업도 하고 뭐 여러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12세, 15세 사이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좀 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고 이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 사례를 유의해 가시면서 접종을 한번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네. 하겠습니다. 결국 뭐 내 아이의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부모님들이 최종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자, 정부는 조금 전에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추가
접종 중요성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60세 이상 5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서 맞을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사실상 성인들이면은 본인이 원하면 4개월 정도 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은 4개월 이상이면 아무 때나 맞을 수가 있는 데 비해서 18세부터 59세까지는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잔여 백신이 있을 경우 잔여 백신이 있을 경우 그 잔여 백신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시고 그 잔여 백신을 맞으면은 파이자든지 모더나든지 선택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뭐 항상 4개월 지났을 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60세 이상 74세까지 아직 접종 시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12월 10일이나 지나야 4개월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60대 이상의 접종률이 아직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접종 시기가 안 됐다는 것과 18세에서 59세 사이도 사실은 접종이 지금 늦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 4개월 지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년 1월쯤 되면은 생기기 시작을 해서 18세에서부터 59세까지 사이에 있어서도 잔여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 백신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추가 접종을 맞아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거 백신 맞았을 때 후유증, 면역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부작용 사례도 이제 소개가 되고 하니까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꼭 맞으셔야 될 분, 60대 이상이면은 추가 접종은 꼭 맞으셔야 되고요. 50대 정도만 되더라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한 데 비해서 18세부터 49세 사이라 하면은 자기가 부작용 우려돼서 좀 맞기가 꺼리낀다 하면은 안 맞는 것도 괜찮고 맞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맞아야 되고요. 뭐 자기가 몸이 좀 약하다든지 또는 좀 불안하다든지 할 때에는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2번 다 접종을 받았는데 굳이 3차 접종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게는 해놨지만 자기가 맞고 안 맞고는 사실은 방역 패스를 가지고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추가 접종까지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18세, 49세 사이에 있어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접종을 받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병상 가동률도 비상이라서 이 병상 부족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재택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 감염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연령이나 중증도 관계없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일각에서는 지금 좀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방역이죠. 방역입니까? 네, 방역이죠. 오미크론이 지금 특성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전파력은 굉장히 강해서 이게 얼마나 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즉 시설 격리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끔 일단 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완화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오는 환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지역사회에 퍼져나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격리는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 이거는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다. 오미크론 특성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병상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일 텐데 지금 병상 가동 상황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뭐 거의 다 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나오는 중환자실 병상도 그런 데다가 더 중요한 얘기는 병상 대기 환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데다가 4일 이상 대기자도 한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입원을 해야 될 환자가 입원을 못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악화되는 거는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부분 고령자들인데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건데 이분들이 병원을 못 가게 되면은 중환자가 되면 될수록 좀 더 중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증화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위중증화율, 사망률도 높아지는 현재의 상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상 대기 환자가 23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점점 늘어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병상 부족이라는 이 처음부터의 고리가 점점 더 이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최소한 임시병상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병상 대기 환자는 0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재택치료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재택치료하다가 악화되시는 분이 들어갈 병상도 없다면은 재택치료의 의미도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환자실 늘리는 게 어렵다면은 일단 코로나 임시병상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추가 확보가 돼야 의미가 있지 있는 병상을 돌려막기 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임시병상? 뭐 임시병상에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보면 뭐 1000병상 같은 것도 일주일, 2주일 만에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만든다 할지라도 임시병상 만들 수 있는 건물, 뭐 병원을 썼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 체육관 어디든지 장치를 하고 병실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시간별로 할 수도 있고 뭐 하루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충분히 있고 간호사 인력도 예. 유휴 인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만 하고 하루 수당만 잘 지급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뭐 동네 의료진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 의사 선생님들을 모신다면은 지난번 대구에서처럼 충분히 인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병상 대기 중에 잘못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 병동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라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교수님, 정부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늘 거다 이거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앞서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중증과 사망률 증가치는 이 정도로 예상을 처음에 못했던 걸까요? 저는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가 1월 달에 사망률이 한 3% 정도 됐습니다. 한 3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이후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6월에는 0.35%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고령층 예방접종을 하니까 위중증 사망률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6, 7, 8, 9 가면서 이 사망률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 달에 가면은 이 사망률이 0.67%까지 올라가고요. 네. 300명 이상 사망을 합니다. 11월에 가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 이후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방역 당국은 10월 달에 이미 위중증화율, 사망률 또 이 예방 접종의 그 효과가 떨어지는 돌파 감염의 숫자, 고령층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 즉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아는 것보다는 방역 당국은 훨씬 더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었을 텐데 계속 사망률이 떨어진다고만 표시를 했는데 제가 YTN 기자님하고 같이 그 월별 사망률을 전부 계산을 해서 10월 달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네. 지표를 보면은 이미 10월 중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예.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잘 안 보인 것뿐이었죠. 신규로 위중증화율은 더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대책을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실제로 확진자 수가 얼마가 되느냐는 중요하지는 않죠, 물론. 예. 하지만 이것이 선행 지표입니다. 확진자 중에서 입원하고 위중증 가고 사망하는 것이 시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후행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파악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실패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0월 달에 이런 상황이라면 11월 1일에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거를 좀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완화의 폭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크다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 좀 선행 지표들 꼼꼼히 분석하는 노력 필요해 보이고 개인들도 방역 수칙 다시 한번 좀 잘 지키는 이런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춘 참여형, 토론형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고교 학점제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신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둥그런 원탁 책상에 둘러앉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세계사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방탈출 게임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오타가 나거나 틀리게 얘기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푸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인지하셔야만 방을 탈출할 수 있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루는 심화 수학 2 과목은 토론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수업할 내용을 미리 예습해와서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풀어갑니다. F'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엔 교실이 아닌 스튜디오에 학생 5명이 앉아 경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처럼 자신이 듣고 싶거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제도입니다. 진로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1학년 때 개설된 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요, 아이들의 본인의 진로에 맞는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온 이 학교에선 2학년에 16개, 3학년에 34개의 선택 교과목을 만들고 각각 3과목과 7과목씩 골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나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제가 유미디어 쪽을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사가 없으면 외부 강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86%에서 고교학점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추위 걱정은 없다고요? 네, 오늘은 기온만 놓고 보면 마치 초봄과 같은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커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 들면서는 하늘에 구름량도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절기 대설인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도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서울이 3도, 광주가 2도, 대구는 1도 등으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이 13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밤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쥐꼬리에 빗대며 이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이 후보는 정부 조치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가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국가,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37.5%, 윤석열 후보는 44%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9.4%포인트에서 6.5%포인트로 약 3%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사이 12명 추가돼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인천의 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종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쯤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 로비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핵심 혐의인 배임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대규모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시간 현재 출범식을 열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영입으로 원톱 체제를 갖춘 윤 후보, 출범식 메시지에서 단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병실이 없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 민주당 정부에게는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잠자리를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10가지 중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부터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과거에는 당 선대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소수로 구성된 외부 캠프가 선거운동의 중심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그동안 약해진 지역 당협을 재건하고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또 더욱 튼튼해진 당의 조직으로 더 넓혀진 지지 기반으로 승리의 문을 향해 달려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내년 대선에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요구함과 아울러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입니다.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바이오 전환은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커다란 기회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창을 활짝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은 창의와 상상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을 묵묵히 감내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국민을 위해 기회가 풍부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가깝고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또한 6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이분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 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에 정권 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률의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는 그 소명을 받드는 우리 당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국가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꿉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윤석열 후보의 연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상황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 뜻이 같으면 힘을 합해야 한다. 중도, 합리적인 진보를 승리 핵심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 선대위 모두 진용을 갖췄는데요. 자,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부터는 선대위 출범 이후 앞으로 여론 변수들까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사실 금요일 저희 방송할 시간만 해도 갈등 최고조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이 되고 오늘 출범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주된 내용이 4가지였었는데 네. 정부의 뭐 부패나 무능 이런 부분을 비판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이 선대위 출범을 통해서 당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정에 이제 방점을 뒀고요. 마지막으로는 혁신, 네. 경제 발전에 힘을 쏟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오전까지는 사실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보수 진영 내부에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메모드급 선대위가 이제 출범하게 됐는데 네. 일단 가장 이제 일성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예. 결국에는 지금 최근의 선거가 대체로 보수가 분열돼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특히 이제 색깔도 지금 모두 빨간색 배경에 빨간색 이제 머플러까지 빨간 다 하는. 목도리까지 두르고 네,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 결국에는 인물 정책보다는 이제 구도에 좀 방점을 둔 그런 선대위의 제 일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윤 후보 연설 가운데 배종찬 소장님은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4글자죠.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상임위원장으로 영입이 되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투스톤즈 갈등도 봉합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두 인물과의 갈등 때문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오늘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도 기승전 정권 교체예요. 예. 처음에도 정권 교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단합을 강조했고 결국 단합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이번 대선은 자기 지지층 외에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강조했어요. 예.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합리적 진보까지 확장하겠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상식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걸 통해서 정권 교체 여론을 확산하겠다라는 것이고 보면은 화면이 뭐 붉은색으로 가득 찼어요. 네. 목도리도 다 붉은색으로 할 정도인데 이것도 결국 정권 교체 컨셉이죠. 원팀으로. 원팀. 다 목도리를 하는 것. 지난주에 그 주말에 후보하고 대표가 빨간 티 입고 그러니까요. 순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세할 때도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네. 하는 그 후드티도 빨간색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빨간색으로 당으로 결집을 하자, 보수 결집을 하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른바 이게 살짝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연말 연초가 되니까 산타클로스 이펙트. 또 예. 친근하게 대중에게 다가서는 거죠. 약간 그런 그것도 이미지 전략도 있었다. 노림직하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너무 일사천리로 봉합되다 보니까 이거 빅피처 아니었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갈등 봉합도 봉합이지만 사실 지난 주말 저녁에 깜짝 놀랐던 게 김종인 위원장 합류 안 될 것 같았는데 합류한다 이 소식이 전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말씀하셨지만 중도 합리적인 진보를 승리 핵심 주역으로 만들겠다 오늘 이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도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상징적인 인물도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면서 네. 심지어는 뭐 동률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각 진영은 이미 결집을 했고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여론이 출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한 주간이었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많이들 발표가 됐는데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지금 얘기 나왔던 뭐 임태희 전 장관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 또 윤희숙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도층에 득표력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무튼 극적으로 합류가 되면서 중도층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제3지대 안철수, 심상정 후보들도 있지만 당장은 온건 보수 또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전직 의원들의 합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일주일간에도 여론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한 주였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론을 종합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 두 가지 정도 보실 텐데 일단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자, 보면은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지금 9.4%포인트에서 6.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격차가 좁혀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하고 봉합된 것이 두 가지가 다 반영된 거거든요. 2.8%포인트 두 후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가 3.3%포인트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들을 어떻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실시된 조사를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나오는 조사들. 토요일이 포함됐다 그러더라도 금요일 날에 인물 갈등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붙었다. 네. 더 좁혀졌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김종인 또 이준석 갈등의 여파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실시되는 조사에서 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일단은 윤석열 후보는 갈등이 봉합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등할 모멘텀과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대체로 전망은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 쫓아가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쫓아갈지 또 계속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로 더 좁힐 수 있는지 이 추세는 이번 주에 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갈등을 봉합했기 때문에 올라갈 더 기회의 여지는 많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이었는데 이재명 선대위로서는 사실 반사 이익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는 이 반사 이익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구도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이제 선거임에는 분명한데 인물이나 정책 이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지도를 물어볼 때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라든지 네. 부동산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넘어가면 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인물과 정책.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세우거나 혹은 또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여론을 좀 한정 물러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민주당 내부에 이탈했던 가령 이제 정세균 후보를 만나면서 뭐 전북 지역의 이제 민심을 다시 회복시킨다든지 네. 이 호남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충성도 로얄티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이라든지 또 이대남이라고 일컬어지는 20대 남성들.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여성, 70대 이상의 여성층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요. 한 가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바람직한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최근 들어서 좀 회복이 되고 뭐 40% 선을 회복하는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 이맘때쯤에 5년 차의 3, 4분기 때 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높은 분들이 20%대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상승이 됐고 부정평가도 60% 아래로 지금 50%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평가가 60%를 넘으면 정권심판원이 꽤 이제 또 힘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청 지지율이 조금 회복세를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높은 지지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하고 또 차별화되는 발언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더 유리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대선에는 뭔가 큰 이슈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또 큰 이슈는 손에 잡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만 해도 이제는 학습효과에서 그래 이거 완전히 그냥 펴기 위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책이고 공약이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승부처는 어디냐.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20대, 30대 MZ세대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MZ세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추세를 보더라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손에 잡히는 연령대는 50대일 수가 있는 것이죠. 50대, 그리고 우리가 여성을 이야기하는데 변동성이 큰 20, 30대 여성보다도 오히려 40대, 50대 여성을 잡아야 돼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됐죠. 또 학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많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의 가장 지역적으로 승부 지역은 요충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에서는 부동산 영향을 받고 젊은 세대들 유권자가 많은 이 서울 지역에서 어떤 경합을 벌일지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든 또 윤석열 후보든 손에 잡히는 정책을 꺼내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 정책이 비대해서 또는 현실 불가능하면 오히려 역풍과 부작용이 볼 수 있거든요. 손에 잡히는 정책, 손에 잡히는 비전으로 무당층, 지지정당이 없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뿔나 있고 화나 있고 앵그리 버드가 뭐냐면 자영업층이거든요. 직업적으로 보면 그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손실보상이 뭐냐 이걸 먼저 얘기하는 후보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부동층이 높은 20, 30대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40, 50대 자영업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겨냥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양 정당 모두 공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현재 여론 추이에 대한 두 당의 판세 분석이 좀 상이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여당의 중진이죠. 우상호 의원의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아직도 난 살아있다고 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조직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로 취약했던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냐. 분석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 요인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내년 대선에 우리가 공약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갖다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유권자를 상대로 할 적에 무슨 네거티브 선거다 뭐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권자들이 너무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좀 저렇게 현장을 돌고 절반 정도는 정책 발표 및 또 계층별 공약을 하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너무 깜짝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가면서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반기에는 내부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어떤 13% 이상 벌어졌던 여론조사 결과가 1% 차이 엎치락뒤치락하는까지 온 것은 그 나름대로 이재명 선대위가 윤석열 선대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후보의 행보에서도 상당한 반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분의 여론에 대한 분석 듣고 오셨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높아진 유권자 요구사항에 후보가 어떻게 부응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4.7 재보선 당시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긴 한데요. 그때보다는 정권 심판론의 이 강도가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당시에는 60% 초중반까지 네. 한 63%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예. 또 정당 지지율에서도 야당 지지율에 보수 야당 지지율의 합이 뭐 그 정도 한 5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도 한 10%포인트 하락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꽤 이제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 동률로 나왔던 그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의 분위기가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제 구도면에서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 판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복원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어려웠던 단계에서 이제 극적으로 이 만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층별로 좀 아주 현미경처럼 바라보고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사이다의 이제 사이다 정치를 해왔다라는 그런 면인데 지금 뭐 자영업층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금 속시원히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논의 중인 것이 혹은 뭐 국회에서 입법이 발의 중인 것들이 좀 빠르게 좀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좀 결단력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층도 사실은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 좀 컸었는데 최근에 그 자영업층에서도 많이 좀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50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금 자영업층이 가장 포진되어 있는 세대가 50대인데 50대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뭐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은 아직도 좀 격차가 크고 서울 부동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도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공략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지금 선대위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오늘 아침에 소상공인들과 함께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현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의 직격탄을 날리면서 코로나 2년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은 쥐꼬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위원장께도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이 뭐가 될 거냐라는 질문에 2년간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선거하는 겁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거예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민감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층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 여론으로 몰고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로 몰고 가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은 상태인 만큼 그것을 최대한 10분, 100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의미인 것이고 우상호 의원의 발언을 보면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건 뭐 당으로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대통령 지지율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호흡 이게 사실상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아니라 정권 교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목표, 의지 이것이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를 이제는 겨누는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정책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50조 제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정책상으로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면 정권 교체 여론을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 지지율이 지금 더 높지 않느냐? 이건 후보가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는 3P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리는 것은 지역, 세대, 이념이죠. 근데 후보자가 돼서 선거에서 견인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3P. P는 뭐냐면 필로소피, 이념이에요. 두 번째 P는 피플입니다.
세 번째 P는 policy, 공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념 가지고서만 지지율을 견인해 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과는 삐그덕됐죠. 김종인, 이준석 갈등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정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이제 맞부딪히는, 계속 치열하게 접전하는 프레임 전쟁의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앞으로 세대별 이슈 선점을 누가 어떻게 잘 섭렵하느냐, 먼저 선점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앞서 배종찬 소장님은 50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이제 해주셨고요. 그러나 여전히 2030 표심을 겨냥한 두 후보의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주 갈등이 봉합되면서 이준석 그 대표의 역할이 좀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 30대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의 뭐 잠행, 또 잠적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왔던 뉴스가 지난주에 팽배하면서 특히 30대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이제 붙은 것으로, 혹은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 결과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 20, 30대가 같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30대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돌아선, 그게 바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의 경우에는 그런 요인 외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거보다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네. 나왔었고요. 다만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젠더 문제는 여전히 20대 특히 남성들한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20대 남성과 아까 말씀드린 60대 여성, 특히 가정주부, 자영업층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 쪽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 뭐 지역별로는 이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약진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나타나기도 했고, 반면에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약진하는 모습들, 각 적진에서 한 20%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에서 약진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출신 대선 후보라는 네. 이런 점도 좀 작용을 할까요?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반사익적인 측면, 지난주 윤석열, 이준석 혹은 윤석열, 김종인 이 양측 간의 대결 구도가 아주 심화됐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TK 지역,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뭐 집토끼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 조금 고전하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오늘 정의당 심상정 후보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이제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작은 거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공통 분모를 찾긴 하는데 워낙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조가 가능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벼운 수준의 정책적 연대는 가능하겠죠. 가벼운 그래야 수준의 정책적 계속 연대. 관심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야 미디어에서도 다루어질 수가 있고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행보까지도 안 한다 그러면 유력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한다 또는 합당을 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만큼 완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될 특별한 정치적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주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면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팽팽할 때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 지지율,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합당이나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을,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작은 거인과의 관련된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심 전심이 아니라 이심윤안이 되는 거죠. 이심윤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은 지금 대장동이나 고발사주 특검, 그리고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하자, 여기까지는 좀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기서 제3지대의 어떤 연대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삐 달려왔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